동네 사람들은 저를 파지 줍는 할아버지와 눈이 맞아 재혼한 불쌍한 할머니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변호사가 건넨 서류 한 장에 적힌 숫자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올해 65이 되었고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노년의 재혼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오해하고 또 그 오해가 얼마나 부끄럽게 뒤집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5년 전 저는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그런 거라고 동네 어른들도 흔히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지내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장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정리하는 노인 한 분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늘 정갈하게 옷을 여며 입고 리어카 위에 종이 상자도 반듯하게 각을 맞춰 쌓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먼저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들고 나오는 걸 보시더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돼요. 그러시죠. 그래도 조심하세요. 길이 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인사가 몇 번 오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벤치에 앉아 10분씩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 성함은 김태호였습니다. 아내를 오래전에 여의고 혼자 지낸다고 하셨고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아서라고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반년쯤 그렇게 정을 나누던 어느 봄날,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청혼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저랑 남은 여생 같이 걸어주시겠습니까? 가진 것 없는 늙은이지만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못 들어본 말이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순순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첫째 딸이 제일 먼저 뛰어왔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폐지 줍는 노인이랑 결혼을 한다고요?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엄마 노후 자금 그 사람한테 다 뜯기면 우리는 어떡해요? 저는 자식들의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걱정된다는 말보다 제 재산이 걱정된다는 속내가 먼저 들렸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슈퍼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저 집 할머니 노망났다고 저러다 저 영감한테 집문서라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축복 하나 없이 저와 태호 씨는 구청 앞 작은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으로 결혼을 자축했습니다. 초라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태호 씨는 늘 한결같았고 저를 함부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 정확히 오후 2시가 되면 리어카를 끌고 시내 어느 큰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폐지가 나올 것 같지도 않은
반듯한 오피스 건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앞을 지날 때면 늘 걸음이 살짝 느려지고 건물을 한번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태호 씨의 손이었습니다. 매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치고는 손이 지나치게 곱고 깨끗했습니다. 굳은 살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손목에 찬 낡은 시계도 이상했습니다. 줄은 달아 해졌는데 시계 자체는 이상하게 낯이 익은 브랜드였고 뒷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한 오해를 살까봐 참았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 같아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산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겨울 집 앞 골목에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젊은 남자 둘이 차에서 내리더니 곧장 저희 집 대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 조용한 노인이 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릴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 있던 검은 세단은 흠집 하나 없이 반질반질했고 남자들이 신은 구두는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이 흘렀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다른 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태호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아닌 체념 같은 표정을 보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반드시 올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기 이사의 안건 때문에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뵈었습니다. 서류의 결제만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이 남자의 입에서 한 번 더 나오자 저는 그것이 실수나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태호 씨에게 검은 서류 봉투를 건넸고 태호 씨는 그것을 받아들며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시 한번 깍듯이 허리를 숙이고는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그 세단을 타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방금까지도 익숙했던 우리 집 대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들 당신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태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밥을 짓고 이불을 나눠 덮고 아침마다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온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폐지를 주우면서 살았어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태호 씨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등이 굽고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믿어주십시오. 제가 순자 씨를 만나고 순자 씨와 결혼한 것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돈도 지위도 모르고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1년 넘게 숨긴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짚었습니다. 함께 국수를 나눠 먹던 저녁, 손을 꼭 잡고 걷던 산책길,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아야만 할 것 같은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에게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그이가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슈퍼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나도 잘은 몰라요. 근데 몇 년 전에 부동산 최 사장이 그러던데? 저 어르신 지나갈 때마다 유독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던데. 저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 사장은 저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모르셨어요? 이 동네 상가 건물 중에 김 회장님 소유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전에 큰 사업을 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은퇴하시고 조용히 지내신다고만 들었지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이미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만 몰랐던 겁니다.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알고 보니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태호 씨에게 다시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식사를 하던 태호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고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그 밤 내내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태호 씨의 소지품을 정리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해진 지갑이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속에서 저는 태호 씨의 진짜 신분증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 옆 낡은 명함 한 장이 함께 끼워져 있었고 그 명함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직함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대표이사 김태호. 저는 그 명함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가도 이내 흐려졌습니다. 제가 아는 성진그룹이 맞는지 처음에는 동명이인의 다른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성진이라면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건설과 유통을 아우르는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몇 년 전 새로 지어진 시내 최대 규모의 상업단지도 그 회사가 지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가 어째서 다 낡은 점퍼를 입고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주워 살고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응급실 앞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안내방송도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눈이 오던 날 함께 우산을 나눠 쓰고 걷던 골목길, 늦은 밤 라디오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있던 거실, 아플 때 죽 한 그릇을 끓여주던 그 다정한 손길까지.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을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대체 누구였는지 확신할 수 없어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호 씨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눈을 떴습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명함을 그의 눈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감추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당신 거 맞죠? 이제는 숨기지 말고 다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 알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태호 씨는 명함을 한참 바라보더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으로 명함 모서리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발병하고 반년 만에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살면서 다 이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아들처럼 믿고 회사를 맡겼던 조카가 이 사진을 등에 업고 저를 경영에서 밀어냈습니다. 저를 위한다며 회사를 지키자던 사람들이 정작 제가 슬픔에 빠져 있는 사이 등을 돌렸습니다. 법적으로 제 지분은 지켰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눌러온 서러움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름을 숨기고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최소한의 보고만 받으며 이렇게 지냈습니다. 매일 폐지를 줍고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이 저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다스리려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는 제가 가진 게 없어 보여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저를 경계하지 않고 웃어주신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위로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외로움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서 서운함을 느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세상이 낯설어지는지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어제 그 사람들은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태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제 결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회사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큰 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사실 이 동네 땅의 상당 부분도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씨가 매일 지나다니던 그 상가 거리도 절반 가까이가 제 소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이 폐지 줍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알고 보니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많은 걸 다 가지고도 왜 이렇게 외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소식을 들은 태호 씨의 조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코트를 걸치고 손목에는 태호 씨의 낡은 시계와는 정반대로 반짝이는 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태호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작은아버지,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이런 곳에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조카라는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병실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설마 작은아버지가 만나신다는 그분이신가요? 태호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저는 등을 곧게 펴고 담담하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순자라고 합니다. 태호 씨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조카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계산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 그 인사는 존중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을 겪어본 저였습니다. 저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조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 목소리를 저는 숨죽인 채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이상한 여자랑 결혼했어. 이러다 재산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변호사한테 빨리 연락해봐. 아니, 지금 당장 알아봐야 돼. 혼인신고까지 했다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저는 병실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진실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싸움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태호 씨의 재산을 둘러싼 사람들의 욕심이 이제 막 저를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는 조용히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은 아까 조카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이 순자 씨를 흔들려 할 겁니다. 재산을 노렸다는 소리도 들을 거고 억울한 일도 겪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나눌지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저만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태호 씨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태호 씨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 집 앞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조용하던 골목에 처음 보는 차들이 하나둘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낯선 중년 여자가 명절 선물 세트를 하나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작은아버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사는 게 바빠서 그만.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태호 씨의 안사촌 동생이었는데 10년 넘게 왕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무난 인사를 오다니 저는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던 먼 친척들이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나타났고 심지어 태호 씨가 젊은 시절 잠깐 알고 지냈다는 지인의 자녀까지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호 씨의 건강을 물었지만
그 눈은 어김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조카네였습니다. 병실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하던 그 조카가 이번에는 아내까지 데리고 찾아와서는 저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머니, 그동안 이사가 늦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작은 어머니라는 호칭을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병실에서는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어머니라며 살갑게 구는 모습이 낯설다 못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카의 아내는 제 손을 붙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셔서 저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는 그 손을 슬며시 빼며 담담히 답했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태호 씨는 제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카의 아내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제 딸과 아들도 태호 씨의 정체를 전해 듣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재혼을 반대하며 저를 몰아붙이던 큰딸이 어느 날 갑자기 반찬을 잔뜩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이제라도 잘 지내봐요. 저는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저에게 노망났다고 소리치던 그 얼굴과 지금 다정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은 슬며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버님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저희도 미리 좀 알아야 준비를 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태호 씨가 알아서 하실 일이야. 나도 관여할 생각 없다. 딸은 제 대답이 못마땅한 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워한 것은 저라는 존재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태호 씨의 재산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태호 씨의 회사 쪽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조카는 이 사회를 등에 업고 태호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소문을 은근히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변호사가 찾아와 이런 말을 흘리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회장님 명의재산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생기면 사모님도 소송에 휘말리실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재산을 노린 꽃뱀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를 겨냥한 듯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과 재혼한 여자가 알고 보니 재벌 회장을 노린 꽃뱀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의 오해와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호 씨에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신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네요.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던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태호 씨는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다 각오했어야 하는데 순자 씨까지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조급해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순자 씨를 선택했는지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며칠 후 태호 씨는 변호사를 통해 가족과 친척, 회사 관계자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토록 살갑게 굴던 조카와 자녀들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있기로 한 날 아침, 저는 태호 씨가 손수 다려놓은 옷을 입혀드리며 유난히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태호 씨는 오히려 저보다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시선이 쏟아질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된 시각,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조카 내외, 태호 씨의 먼 사촌들, 회사의 이사진들, 그리고 제 딸과 아들까지 자리했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 감춰진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커다란 원탁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변호사 한 사람이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들어서자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저희와 먼저 상의를 하셨어야죠. 태호 씨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김태호 회장님의 뜻에 따라 생전에 작성하신 재산분배 계획과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오늘 낭독되는 내용이 본인의 뜻과 다름없음을 직접 확인해 주실 예정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사람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라는 게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조카가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아직 정정하신데 왜 벌써 이런 걸 정리하시는 겁니까? 태호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해두고 싶었다. 내가 죽고 나서야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만 더 커질 테니까. 나는 내 눈으로 누가 진짜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성진그룹의 경영권 및 지분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오래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관되었으며 회장 개인 명의의 상가 및 부동산 자산은 별도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둘째, 회장님의 뜻에 따라 조카 김민석 씨를 비롯한 친인척들에게는 각각 생전 증여의 형태로 이미 정해진 몫이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는 10년 전 회장님께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실 당시 확정된 것으로 그 이후 추가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년 전이라니요. 그럼 그때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담담하게 다음 조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셋째, 회장님께서는 최근 1년간 본인이 신분을 숨긴 채 생활하시며 만난 배우자 정순자 여사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하시며 정순자 여사에게 배우자로서의 정당한 상속분을 남기고자 하십니다. 다만 이는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회장님이 가장 어려운 시절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낭독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작은아버지 재산도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이고요. 태호 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거다. 너희는 내 재산을 알고 나서야 나를 찾아왔고 순자 씨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믿었을 때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재산을 숨기고 폐지를 주우며 살았던 1년. 나는 누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었다. 태호 씨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자 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재혼을 부끄러워하고 반대했지만 내 정체가 밝혀지자 태도를 바꾸었지.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제 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마지막 조항을 낭독했습니다. 넷째, 회장님께서는 본인 명의 재산의 일부를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사용하고자 하시며 특히 홀로 지내는 노년층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이는 회장님께서 폐지를 주우며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정을 몸소 겪으며 결심하신 뜻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호 씨가 그 1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마주쳤던 수많은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피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그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낭독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호 씨의 사촌들과 먼 친척들도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들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의 당당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저는 달라질 것 없이 태호 씨 곁에서 그저 아내로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재산을 탐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조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과 아들도 부끄러운 듯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태호 씨의 삶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집에서 함께 밥을 짓고 저녁이면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다만 태호 씨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복지재단을 통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나씩 시작해 나갔습니다. 저도 그 일을 함께 도우며 폐지를 줍던 시절 만났던 이웃 노인들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 저를 노망났다고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의 변화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재산이 아니라 가장 초라했던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처음 태호 씨를 만났던 그 겨울 골목을 떠올립니다. 리어카를 끌며 정갈하게 종이 상자를 정리하던 그 조용한 노인의 뒷모습을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뒷모습 안에 이토록 깊은 진심과 인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재산을 알게 된 순간보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제 곁에서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훨씬 더 값진 반전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생의 한 장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